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신나게 찍힌 30대 후반 애 엄마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고 하죠. 서로 꺼리낄 거 없이 너무도 가까운 사이라 차마 촌수를 매길 수 없다고요. 생판 남이었던 남녀가 만나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가까운 관계로 엮인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존중해줘야 할 관계이기도 하고요. 서로 평생을 노력하며 위하고 살아가는 사이인 만큼 누구보다 서로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게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군인이셨대요. 그러다 전역하고 서울로 올라온 후부턴 버스 운전기사 일을 하셨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요. 아버지가 군인을 그만두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었다고 해요. 관사에 살면서 엄마는 선임들의 아내들에게 수많은 갑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땐 남편의 계급이 바로 아내의 계급이었다고요. 어느 날 아버지는 김장을 몇백 폭이나 담고 퉁퉁 부르튼 엄마의 손을 보고 전역을 결심하셨다네요. 그래도 그땐 군인이 짱이었다며 그걸 그만두셨어요? 짱 같은 소리 한다. 내 아내 한 명 행복하게 못 만든 놈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을 제일로 내세워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결혼 잘해, 이 녀석아. 덕분에 저와 남동생, 여동생도 가족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배우며 자랐어요. 머릿속으로 미래의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는 상상을 할 때면 항상 제일 먼저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곤 했죠. 화목한 우리 가족에게도 큰 불행이 한번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던 20살 때의 일이었어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사람이 바보 같은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당신하고 애들한테 면목이 없어. 바로 저희 아버지가 지인의 빚보증을 섰던 겁니다. 아버지의 군 생활 당시 선임이었다던 그 지인은 거액의 빚을 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당시 우리 가족이 살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우린 아주 허름한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5 식구가 방 하나, 거실 하나인 좁은 집으로 내몰려 살게 된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의 가슴팍을 내려치며 미친 듯이 우셨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생들도 저와 같이 어안이 벙벙해 차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안의 분위기를 환기시킨 건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날이었던 주말,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식구들을 모두 깨우셨습니다. 자자, 다들 일어나. 당신도 우리 등산 가자. 엄마, 지금 이 기분으로 무슨 등산이야. 아빠 어제 술까지 먹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3남매와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 억지로 일어나게 하셨어요. 전날 하루 종일 눈물바람이었던 사람이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씩씩한 모습으로요. 그렇게 우리 5은 지하철을 타고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도 덜 깬 채였지만 지은 죄가 있어 엄마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 채 따라 나오셨죠. 침울한 기분으로 아침부터 산을 오르고 있자니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초여름의 햇살 탓에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언제까지 올라가게? 나 힘들어. 그만 내려가자. 저는 총대를 메고 엄마에게 하산하자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요지부동이셨어요. 엄마는 오히려
힘들어하는 아버지와 우리의 엉덩이를 뒤에서 밀어주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정상에 오르니 새파란 하늘과 푸른 경치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 풍경을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무 그늘 아래에 다들 푹 퍼져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엄마는 싸온 물과 주먹밥을 하나씩 건네주셨죠. 자, 어때? 고생했어도 막상 올라오니까 절경이 따로 없지? 공기도 맑고 머릿속도 깨끗해지고. 잘 봐. 이게 우리 가족의 미래야. 우리 가족은 말이야. 지금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가진 것도 다 잃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야. 그래도 오늘처럼 힘들어도 우리 다섯이 서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다시 산을 오르다 보면 분명히 이런 정상이 기다릴 거야. 당신도 기죽지 마. 당신이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건 내가 아주 잘 알고 있어. 이번엔 당신이 잘못했지만 앞으론 2번 다시 나랑 상의 없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 약속 잘 지키면서 다시 열심히 살면 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니까 내가 도와줄게. 우린 세상에서 제일 듬직하고 친한 짝꿍이니까. 그렇지? 엄마는 아버지의 등을 화끈하게 두드리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참고 있던 서러움이 터지셨는지 눈물을 쏟아내시더군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 3남매 모두 눈물을 터뜨렸고 마지막으로 엄마까지 아버지를 안아주며 한바탕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상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기도 하고 옆에서 엄마의 말을 다 들은 듯한 어르신들은 박수까지 치며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등산을 한 날 이후 우리 가족은 그 누구도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들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갔죠. 아버지는 입에 술 한 번 대지 않고 성실히 일을 하셨고 주말 저녁엔 대리운전을 뛰셨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던 엄마는 김밥집에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부모님은 자식인 우리들이 무작정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건 원치 않으셨죠. 배움의 때를 놓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게 평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덕분에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 8학기 중 5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가외 알바를 병행하면서요. 그리고 남동생은 경찰대에 들어갔고 여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용 관련 직업 학교를 갔다가 일찌감치 미용업계에 뛰어들었어요.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월세집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우리 가족은 낡은 빌라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로부터 7년 뒤 대출을 잔뜩 끼긴 했지만 우린 서울 변두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드디어 다시 자가를 갖게 되었어요. 집을 잃은 지 장장 10년 만이었죠. 당시 저는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사 후 이제 제 삶에도 여유가 생겨 저는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여유가 생기면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은 뭐랄까 좀 어리바리하면서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는지 자꾸 제 주위를 맴돌면서도 저와 잠시 시선이 스치기라도 하면 부끄러운지 후다닥 눈길을 피해버리는 모습에 사람이 참 순수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저와 만남을 가지게 된 후엔 남편은 간이든 쓸개든 다 제게 빼줄 것처럼 행동했어요. 제가 눈썹이라도 한번 꿈틀하면 제 기분을 살피기 바빴고 짜장면을 시키면 제 것 먼저 비벼서 제게 건네주고 고깃집에 가면 제일 크고 잘 익은 고기를 제 그릇에 먼저 얹어주곤 했죠.
게다가 저보다 먼저 일이 끝나거나 데이트를 하는 날이면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저희 집 앞까지 차에 태워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때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우리 엄만 나 18살 때 성격 차이로 아버지랑 이혼하셨어. 그때 정신적으로 엄청 상처받고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랑 내 여동생 둘을 잘 키워주셨지.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면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내 첫째 동생은 이미 시집을 갔고 둘째 동생은 대학을 나온 지방에서 쭉 회사까지 다니면서 터를 잡아서 실질적으로는 나랑 엄마 둘만 같이 살고 있거든. 근데 엄마가 일전에 갱년기가 온 이후로 많이 우울해하셔.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나 당신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나만 행복하겠다고 우리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도 너무 힘들어. 남편의 말에 잠시 고민하던 전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듯 남편이 될 사람의 고민이라면 이제 제 고민이기도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3남매를 키운다는 게 2명이었던 저희 부모님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여자 혼자 몸으로 3남매를 키우셨다니 더 존경심이 들었어요. 때문에 저 스스로도 무척이나 잘해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수만 몇 개를 사들고 남편과 시모가 살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30평대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연식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이를 낳고 살기에도 적당해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제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간 날 시모는 너무 좋았는지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아이고, 내 며느리 잘 왔다, 잘 왔어. 나랑 같이 살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기쁜 마음으로 결정한 건데요. 제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잘 부탁드려요. 남편은 사이좋아 보이는 시모와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처음 1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모도 저도 서로의 성격과 성향을 잘 모르니 눈치를 보고 배려하며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우리 가정의 평화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해진 건지 시모는 본래 성격을 점점 드러내 보였거든요. 그렇게 알게 된 시모의 성격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기분파라는 거였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던 날 시모가 아주 살갑게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며느리 몸은 어때? 엄마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마침 배가 고프던 터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된장찌개를 끓일 동안 저 또한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쌀을 씻어서 밥통에 안치고 반찬통에서 반찬을 꺼내 작은 그릇에 옮겨 담았죠. 몸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모가 저를 위해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마냥 빈둥댈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 마주 앉아 저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열 때문인지 머리가 조금 띵해 평소처럼 수다를 많이 떨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앞에 그릇들은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다 보니 시모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더군요. 분명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시모의 얼굴엔 상냥함이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말에 저는 적잖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왜? 짜니? 맛이 없어? 네? 아니요, 맛있었어요. 맛있긴 네가 평소 같았으면 맛있다고 나한테 쫑알쫑알 웃으면서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었잖아. 그렇다고 인상을 쓰니? 내가 애써 해준 밥상을 처먹기만 했으면서. 황당했어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할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손사래까지 치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인상 안 썼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혹시 저도 모르게 제가 인상을 썼다면 아마 두통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해하게 했으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게 진짜인지 핑계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며느리살이라는 건가 보다. 내 손으로 아픈 며느리 밥 차려주면서 눈치까지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나 기분 나쁘니까 남은 건 네가 다 치우고 설거지해. 싱크대를 보니 시모가 요리를 하며 정리는 하나도 안 했던 건지 설거지거리가 한가득이더군요. 요리하고 남은 음식 재료들 짜투리까지 죄다 싱크대에 방치되어 있었죠. 저는 아픈 머리를 감싸고 묵묵하게 뒷정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먹은 게 체했는지 저녁 내내 구토를 반복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시모는 자기가 뭐라고 했다고 시위를 하는 거냐며 오히려 군시렁대더군요. 시모의 이런 행동은 제가 딸을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는 딸을 한 명 출산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외손녀를 보며 눈물까지 주룩주룩 흘리시더군요. 어쩜 저렇게 천사 같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반면 시모는 제 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만실에서 막 나와 회복하고 있는 제게 시모가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정말 나랑 안 맞는다. 내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렀건만 결혼해서 2년 만에 낳은 애가 고작 딸이야? 아휴, 내가 진짜 며느리 복이 없다. 없어. 와, 어떻게 이제 막 출산을 한 며느리에게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시모의 말을 듣지 못하셨어요. 만약에 들었으면 엄마든 아버지든 누구 한 명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을지도 몰랐죠. 게다가 딸이 이런 말을 들으며 살 생각에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셨을 걸 아는지라 차라리 시모가 그대로 돌아간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시모의 종잡을 수 없는 기분 변화와 뇌를 거치지 않은 것 같은 막말에 저는 점점 시모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딸을 낳은 후엔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시모와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져 더욱 불편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전처럼 시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할 수는 없었지만 우린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우나 고우나 연로한 시모를 최대한 열심히 모셨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면 곧장 병원에 모셔갔고 노인의 몸에 좋다는 각종 한약과 영양제를 아낌없이 챙겨드렸어요.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된 이후에는 시모에게 집안일을 일절 부탁하지도 않았고요. 시모와 저와의 갈등 사이에서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평생 자신을 키워준 모친의 말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나 싶어 그 또한 전부 이해하고 참고 넘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7년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남편과 시모를 이해하고 보듬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7년이 지나 딸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을 보러 집 근처의 시장을 찾았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있었고요. 아직 아무것도 사진 않고 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계속해서 울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니 시모의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어서 전화했나 싶어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모의 말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마, 나 욕실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 대퇴부가 골절돼서 수술해야 한다는구나. 병원으로 얼른 좀 와다오. 나이가 있어서 분명 뼈도 약하실 텐데 골절까지 됐다니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저는 잠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당장 택시를 잡았다 시모가 있다던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도 전화해 시모가 다친 사실을 알리고 수술실 앞에서 시모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웬 낯선 남자 둘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처음엔 저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들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박숙희 씨 되십니까? 네? 네, 그런데요. 그들은 자기가 이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형사들이 내게 무슨 볼일인가 싶어 물어보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혹스럽다 못해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어요. 박숙희 씨를 윤복자 씨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제가 누굴 때려요? 우선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윤복자는 바로 저희 시모 이름이었는데 제가 시모를 다치게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아니, 욕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저한테 직접 말한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인데 저를 왜 잡아오신 거예요? 저는 밖에서 시장 보고 있었어요.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몰라도 정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당사자인 제 시어머니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답답하네, 박숙희 씨. 당신이 욕실에서 윤복자 씨를 밀쳐 넘어뜨려서 골절상을 입혔다고 신고한 사람이 바로 당신 시어머니 윤복자 씨예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실 거예요? 네? 형사는 시모가 저를 신고하면서 자기가 전화해서 저를 지금 병원으로 유인했으니 와서 제발 잡아가라고 너무 무섭다고 울며 불며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대체 시모가 제게 무슨 원한이 있어 절 이렇게 모함한다 말입니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절대 나는 아니라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시모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소리쳤어요. 그럼 박숙희 씨, 시어머니가 박숙희 씨를 모함하고 있다는 건가요? 증거 있으세요? 박숙희 씨가 그 시간에 밖에 있었다는 증거는요? 제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하필 집에서 가까운 시장으로 걸어간 터라 교통카드를 쓰지도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사지 않아 제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도 카드 내역도 없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죠. 심지어 겨우 생각해낸 아파트 입구 CCTV도 마침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던 걸 봤던 게 생각나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우선 조사만 받고 풀려났어요. 제가 밖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형사 측에서도 제가 시모에게 어떤 행위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를 체포한 근거는 시모의 증언이 다였던지라 형사도 난감해하더군요. 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저는 우선 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친정에 맡겼어요. 무슨 일이 있냐는 엄마의 물음에 대충 몸이 좋지 않아 며칠만 푹 쉬고 싶으니 딸을 좀 부탁한다고 둘러대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선 남편과 이 일을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해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시모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시모에게 묻기 전에 남편은 뭔가 아는 것이 있나 물어보기도 하려 했고요. 하지만 집에 들어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제게 날아왔습니다. 당신 아무리 평소에 우리 엄마랑 사이가 별로였다고 해도 감히 어른한테 그런 짓을 해? 우리 엄마가 평소에 좀 모질게 말을 하긴 했어. 그래도 그렇지. 그걸 쌓아뒀다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냐 말이야. 난 진짜 밖에 있었어. 결백하다고. 웃기지 마. 우리 엄마가 왜 그딴 거짓말을 하는데? 다친 건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나이가 곧 70이야. 그 몸도 약한 분한테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 내가 당신 꼭 처벌받게 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알았어? 그리고 남편은
집을 휙 나가버렸어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억울한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7년간 살을 맞대고 살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저를 모함하고 한 명은 전혀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아니 들을 생각도 없다는 게 슬프고 분통이 터져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남편은 새벽이 늦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신 건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던 남편은 그대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엎어져 골아 떨어지더군요. 코를 고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아까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제게 대체 왜 그랬냐며 따져 묻지도 않고 무작정 저를 향해 비난만 퍼부었습니다. 보통 믿었던 사람에게 화가 나면 이유부터 묻지 않나요? 여자의 촉이라고 하죠. 묘한 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결혼한 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망설이던 전 이내 까치발을 들고 침실에 있는 남편의 휴대폰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확실하게 잠에 든 게 맞는지 확인한 후 남편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지문으로 된 잠금을 풀고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그곳에서 남편의 휴대폰 문자 내역을 뒤져보니 불길한 제 촉이 맞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충격적인 남편의 문자 내역을 살펴보았어요. 자기 집에 언제 와? 오늘도 자기 마누라 기다리고 있는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돼? 아니야. 우리 귀염둥이랑 저녁 먹을 시간은 충분히 되지. 근데 자기 도대체 이혼은 언제 해? 나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 언제까지 우리 회사에서 비밀 연애해야 돼? 미안해. 뭔가 트집 잡을 거리가 생겨야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최대한 안 해주고 쫓아낼 수 있을 건데 도통 틈이 없네.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내가 여자 생겨서 이혼했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평판이 안 좋아지잖아. 가뜩이나 좁은 이 어깨에서 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나중에 내 사무실 차릴 때 타격이 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 이 빌어먹을 남편 놈은 다니던 회사에서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심지어는 두 집 살림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랑 이혼할 궁리만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건 그 사실을 시모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모와 남편의 대화를 보니 시모는 이미 그 상간녀와 밥까지 먹은 사이였더라고요. 예, 소영이한테 밥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줘라. 애가 얼굴도 예쁘지 음식도 잘하지. 거기다 어른한테까지 어쩜 이렇게 잘하니? 맨날 날이 서 있고 뚱한 유진 어머보다 훨씬 낫다 얘.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마저 고였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릴수록 시모와 남편의 대화는 더 가관이었어요. 그곳엔 남편의 바람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아들, 내가 실수로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내가 며느리 걔가 그랬다고 신고했다. 엄마가 너 이혼시켜주려고 계략 좀 짜봤어. 걔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할 테니까 경찰에서 물어보면 평소에 나랑 유진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말하고 무조건 내 편 들어. 알았지? 이거면 너 이혼할 수 있다. 합의하는 조건으로 그냥 이혼을 요구하면 된다 이거야. 뭐? 엄마 몸은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대? 병원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 증거가 없다고 해도 며느리가 밀쳐서 이렇게 다쳤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겠니? 다친 내 말을 믿겠지. 알았어. 엄마 진짜 최고다. 아이,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뭘 미안해. 정신 차려 이놈아. 7년 동안 살면서 걔가 예쁜 짓거리 한 게 하나라도 있니? 아들 낳으래도 딸을 낳아서 사람 짜증나게 하고 그 뒤론 자기 몸 아프다고 앤 더 안 낳겠다는 개소리나 해대고 있으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그래, 소영인 여직 잘 만나고 있지? 그럼 언제든 이혼하고 애엄만 내쫓으면 소영인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준비 돼 있어. 그날 있었던 일은 시모가 남편과 함께 꾸민 계략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제게 마음이 떠났다고 해도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나요? 저는 너무 큰 모멸감과 배신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저를 본체 만취하며 출근을 했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형사에게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모든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와, 아주머니, 어떻게 남편을 골라도 이런 놈을 고르셨대요? 제가 형사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봐왔지만 아줌마 남편이랑 이 할머니는 악질 중에 악질이네요. 형사님, 저 이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게요. 고소하신다고요? 아마 신고한 게 아줌마 시어머니라 아줌마 남편은 해당이 안 될 텐데요. 그럼 시어머니라도 고소할게요. 저 이대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형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이후 경찰서에서 나온 후엔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남편 회사 앞으로 향했죠. 저는 남편 회사 입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짜증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 회사 앞이니까 좀 나와. 뭐? 왜? 지금 나올래? 아니면 내가 들어갈까?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아이,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왜 이래? 남편은 마지못해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런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왜? 싹싹 빌기라도 하려고? 그렇다고 내가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널 봐줄 것 같아? 나 오늘 퇴근하고 경찰서에 증언하러 갈 거야. 평소에 너랑 우리 엄마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비소를 날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증언? 야, 생쇼 그만해. 나 다 알았으니까. 어젯밤에 네 문자 목록 내가 전부 다 봤거든? 이미 경찰서에도 다녀오는 길이야. 그 문자들 전부 캡처해서 증거로 보여줬어. 너네 엄마도 무고죄로 고소해버렸고. 어떻게 너희 엄마 넘어진 거 가지고 날 모함하니? 너랑 네 엄마가 인간이야? 버러지 같은 것들아. 나도 한때는 아가씨였어. 너 만나서 아줌마 됐고 네 애 낳으면서 일도 그만두고 몸도 다 망가진 거야. 그런데 네가 조강지철 두고 감히 바람을 펴? 너 따위가? 야, 너 네가 만나는 여자애가 이 회사 재무팀 김소영이지? 본처 놔두고 젊은 여자랑 노가리 까니까 좋았어? 쓰레기 같은 새끼. 넌 이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일만 남았어. 그 여자한테도 전해. 네 인생도 끝났다고.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그리곤 이내 제 팔을 붙잡고 당황스러운 말투로 제게 애원했어요.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미안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괜히 시간 끌면서 눈알 굴릴 생각하지 마. 당신 그 여자랑 오늘 저녁 8시까지 내가 말해주는 장소로 와. 안 오면 내일 당장 이 회사로 다시 찾아와서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알았어? 소영이랑 같이? 왜? 여보, 우선 진정하고. 진정하게 뭘 진정해? 너나 말 더듬지 말고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 등신아. 난 분명히 말했다. 1분이라도 늦기만 해봐. 이 회사 앞에서 내가 자리 깔고 농성을 하든 드러눕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랑 그냥 개망신 시켜줄 테니까.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알았어, 여보. 그럴게.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혹시 자기를 아는 사람이 듣기라도 할까봐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 따위로 깜냥 하나 없는 놈이 무슨 바람에 모략질까지 한다는 건지 정말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에 한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과 상간녀가 나타나더군요. 그 와중에 웃긴 게 창피하긴 했는지 상간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왔더라고요. 밤에 무슨 선글라스야? 저기요, 뭐가 보이긴 하세요? 같지 않아서 진짜. 야, 그거 벗어. 어차피 프로필 사진으로 네 얼굴 다 확인했으니까. 제 말에 상간녀는 머쓱한 표정으로 선글라스를 벗더군요. 저는 주차되어 있는 제 차의 앞 유리를 흘낏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선 제 부탁으로 친정아버지가 소리가 잘 들리도록 창문을 열어놓은 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과 상간녀를 부른 건 다름 아닌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거든요. 그걸 모르는 두 연놈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증거 수집을 위해 하나하나 딱딱 짚어 그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너네 언제부터 바람 폈니? 김소영 씨, 당신이 어디 말해봐. 1년 8개월 됐어요. 그럼 당신,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건 알고 있었지? 딸이 있던 것도? 문자 내역에 다 써 있던데? 네, 죄송합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거네. 그럼 너 다 알고서도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 인정하는 거지? 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당신, 나 억지로 유책 배우자 만들어서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내려고 당신 엄마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걸 내가 그랬다고 신고까지 했던 것도 인정하지? 당신 엄마랑 당신이 짜고 날 가해자로 몰아간 거 말이야. 뭐든 전부 인정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거 그냥 불장난이었어. 나 하루 사이에 많이 뉘우쳤어. 여보, 내가 어리석었다고. 조강지처인 당신을 두고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 우리 유진이 봐서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나랑 이 여자 헤어질게. 제발 기분 풀고 용서해 줘. 당신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는 남편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제가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제게 이런 짓을 한 남편놈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참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개뿔. 이제 확인 다 했으니까 둘 다 가봐. 내 눈앞에서 꺼져. 그냥 이렇게 가라고? 그럼 우릴 왜 불렀어? 우리 용서해 주려고 여기까지 부른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과 상간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둘에게 비웃으며 일침을 날려주었습니다. 미쳤냐 내가? 확실한 증거 잡으려고 그랬다. 너희들 자기들 입으로 잘못한 거 모두 시인하는 영상 아주 예쁘게 찍으려고. 너희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내가 인터넷을 얼마나 뒤졌는지 알아? 요새 세상 정말 좋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 얼른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희들 눈엔 피눈물 난다는 걸 알아야지. 제 말에 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요. 그리고 때마침 영상 촬영을 마친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남편은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은 아버지를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죠. 장인어른, 이 개만도 못한 자식이 감히 내 딸을... 그리고 아버지는 그놈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더니
다른 손으로 그놈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셨어요. 이미 동영상을 찍을 때부터 머리 끝까지 화가 차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제 여동생에게 제가 은밀히 부탁했던 건데 동생이 제가 남편을 만나러 간다니까 걱정이 되었던지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모든 전말을 들은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가서 남편 놈을 아작내야겠다고 씩씩거리며 오신 거고요. 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 힘이 좀 세요. 그러다 역으로 고소당해요. 할 테면 하라지. 너 이 새끼야. 너 천사 같은 내 딸 때문에 산 줄 알아. 갈기갈기 찢어버려도 모자랄 자식. 너 앞으로 내 눈에 띄기만 해. 아주 가마솥에 넣고 산채로 삶아버리라니까. 알았어? 저는 곧 뭔가로 변신할 것 같은 아버지를 겨우 말려 차에 태우곤 친정으로 왔습니다. 사정을 전부 들은 남동생과 올케 엄마도 여동생과 함께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는 듯 했고요. 어떻게 됐냐는 가족의 물음에 저 대신 아버지가 시근덕대며 대답을 해주셨죠. 다 잘 됐어. 그놈을 반죽음으로 못 만들어 놓은 거 빼곤 말이야. 아이고, 우리 딸,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고생 많았다. 가영거. 엄마의 말에 저는 그제야 긴장했던 마음이 풀린 건지 멋쩍게 웃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 감당해온 배신감이 눈물이 되어 분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남편과 시모는 제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정말로 생각해주는 우리 가족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를 지지해주고 기다려줬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회사에 그 영상들을 전부 뿌려버렸어요. 인터넷으로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까발려지는 요즘 세상에서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런 끔찍한 모략까지 꾸몄다니 정말 멍청하게 잃을 데가 없더군요. 심지어 그 그릇된 행동을 종용하고 주도해서 꾸민 게 그놈의 엄마라는 게 더욱 끔찍했어요. 저는 동영상과 남편 휴대폰의 대화 캡처 내역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아주 빼먹을 수 있는 건 전부 털어 먹어버리려고요.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저는 당연히 소송에서 승소했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전부 돌려받게 되었어요. 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빼앗아 올 수 있었고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회계사라는 돈 잘 버는 직업이 이럴 땐 참 좋더라고요. 이후 상간녀는 회사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못 가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하고요. 회사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나가라고 윗선에서 엄청난 압박을 줬다고 하네요. 이게 조강지처 무서운 줄 모르고 바람을 피운 그들의 대가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게 무고죄로 고소당해 벌금까지 문 시모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있더군요.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그냥 이혼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내 아들 인생까지 망쳐놓니? 니까짓 게 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 양반. 뭐? 이 양반? 아줌마, 나 아줌마한테 그깟 벌금밖에 못 먹여서 약이 바짝 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요? 아줌마 진짜 콩밥 먹고 싶어요? 네?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해서 개소리하면 내가 당신 무슨 건술 잡아서라도 고소해서 그땐 진짜 콩밥 먹게 해줄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죠? 어디 한번 건드려 봐요, 나.
이제 가족도 아니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 나 꺼리낄 것 하나 없으니까 나이 처먹고 그따위로 살지 좀 맙시다. 네? 그리고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당신 아들도 참 불쌍하네요.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 인간이 그런 인간 말종으로 자랐지. 아마 당신 아들은 평생 바람 피운 놈에다가 제 마누라한테 누명까지 씌우려고 한 쓰레기라는 꼬리표 달고 살게 될 거예요. 그쪽 어깨 소문 쫙 났을 테니까. 이직은 꿈도 못 꿀걸요? 당신 아들 그 꼴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당신인 거 알죠? 됐고, 더 이상 대화하다간 말종 바이러스 옮을 것 같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아직 입원 중이시죠? 부디 쾌차하세요. 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시모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남편 놈도 시모도 볼 일이 없게 되었죠. 나중에 함께 테니스 동호회에 있었던 지인에게 들으니 시모는 그 길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우라병이 생겨 각종 지병이란 지병은 다 얻었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어깨에 소문이 나서 한동안 이직도 못하고 사무실 개업은 더더욱 꿈도 못 꾸었다고 합니다. 위자료로 제게 전부 돈을 뜯기기도 했고 워낙 기업들 사이에서 평판이 낮아져서요. 지금은 자괴감에 빠져 폐인처럼 살고 있다던데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는 걸 보니 아직까진 남은 재산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러다 양육비가 끊기면 그것 또한 소송을 걸어 전부 받아낼 작정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냈으면 자기 눈엔 피눈물이 난다는 걸 알아야죠. 저는 지금 딸과 친정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모와 남편과 살았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오히려 손녀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친정 부모님이 육아마저 도와주시니까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니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 아직 젊잖아요. 뭐든 도전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제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제 부모님처럼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면 남자 여자를 떠나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죠. 게다가 가족 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전남편처럼 몹쓸 짓까지 한다면 그건 인간이길 포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저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밉고 싫더라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이상 제일 가까이서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정말로 당연함에 속아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제 사연을 듣고 미리미리 쓰레기는 걸러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은 나를 아껴주는 가족에게만 주기도 너무 부족한 거니까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세요.